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2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내용입니다. 상패 요건 강화했다지만 영업이익 기준은 빠져 구멍숭숭. 영업이익을 슬프듯 영업이익으로 평가해야 나름 모범적인 주요원인 공시업체 유한양행, 미 철강 관세 일제외 건의 경제 영향 주시, 장관 발언 이딴, 정부, 트럼프가 철강 관세를 발표한 후 한국, 미국과 대화 모색,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상패 요건 강화했다지만 영업이익 기준은 빠져 구멍 숭숭. 조은서 연선옥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상장사 5개 중 한 곳 한 개 기업이다. 영업적자 지속되는 기업도 걸러내야 목소리가 주요 이슈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여기 샘플로 이 AD 칩스를 소개를 했는데 결국은 지난해 초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금융당국이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했는데 매출액과 시가총액 기준만 상향 조정했고 영업이익 요건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좀비 상장사가 많은데 증시 활력도 뚝 떨어진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거로 하면은 투자자 피해도 양산한다는 점, 이 점을 강조했고, 과거 코스닥 시장에서는 5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규정이 있었으나 2022년에 삭제됐다. 어, 단지 5년 연속 영업 손실은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하는 정도. 그래서 금융당국 적자 난다고 상폐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쭉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증시 성장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그런 발언 내용이죠. 그리고 현행 상장 폐지 기준 자본 잠식에 대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기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 기준 한계, 영업이익 요건도 살펴봐야 이렇게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서정 한신회계 법인 회계사는 부동산 재평가 등 단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이나 자산 매각을 통해 상당 기간 자본 장식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단연간 분석을 해보면은 금융자산은 수시로 시가평가를 하면서 부동산만 감가상각비를 오히려 줄이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봐왔어요. 외국 기업들은 시가 평가를 많이 해서 자산 가치를 늘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거, 그래서 동국대 경영학 교수의 얘기를 빌어서 기업 가치는 이익이 핵심인 만큼 시장의 이 리스크를 줄이기는 그런 점진적인 방식으로라도 영업이익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에, 의견을 덧붙이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상패 요건의 강화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바로 회계 투명성 검증입니다. 조만간 조그만 분식회계가 발견되어도 상장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잠정 영업 실적이지만 유한양행이 에, 영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 15% 이상
변동 시 공시하는 의무 공시 내용인데요. 매출액은 증가했어도 영업이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매출액 증가 주요 원인과 영업이익 감소 주요 원인, 그 다음에 당기순이 감소 주요 원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쭉 표현을 했습니다. 최하 이 정도는 해줘야 모범적인 공시업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더번 코리아 백종원 씨의 음, 그 프랜차이즈 사업이죠. 가맹 유통사업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드 버티플러스라는 개별인데요. 개별이 이 판단을 하기가 좋죠. 연결로 공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증가를 했고 전년도에는 영업 적자였는데 영업 흑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으니까 영업 손실이 한 해만 났다고 해서 그게 상장 폐지 요건이 되기는 또 어렵긴 하긴 할 거예요. 기회를 주긴 줘야 되지만은 그래서 뭐 3연속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칠성은요, 매출이 증가했어도 영업이익 줄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속에 주요 원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다 보니까 롯데칠성음료 연결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개별로 상장 폐지 요건을 개별로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종속기업은 비상장 회사라면은 그 투자 자산 아니겠어요? 그것은 에, 영업의 손익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단기 순이익으로도 또 따져봐야 될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가지고도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더 강화할 게 있다고 봅니다. HMM 해운 회사죠. 이런 경우는 영업이익이 500% 매우 크게 증가한 경우도 있고 풍사는 뭐 방위산업으로서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그런 종류를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합니다. 미 철강관세 일본 제외 건의 경제 영향 중시 장관 발언 이딴 정부 지지통시 편집국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을 12일 날 했답니다.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임시는 우리나라의 역량을 충분하게 조사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확실히 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라고 번역을 했길래 우리나라라는 말은 우리 한국의 독특한 얘기인데 여기 원어를 보면은 왁가국이라고 돼 있죠. 왁가. 와다시 할 때 그 왁가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걸 우리나라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네요. 잠시 이것도 관심이 있어서 또 무토요지 경제산업상도 세계무역기구 룰에 근거해가지고 일본 기업의 역량을 주시해 나갈 생각을 나타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보다 농산물 관세율이 높아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의 깊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각급 장관들의 얘기들을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항상 잘 마무리되는 표현으로 한다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 뭐 이런 뉴스 보도를 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한국 관료들의 대응책은 지금 현재 뭐냐? 아직 나온 게 없냐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쪽 뉴스를 찾아보면은
트럼프가 철강 관세를 발표한 후 한국, 미국과 대화못에 진현주, 이지훈 기자가 로이터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국내 뉴스에선 찾질 못하고 2월 11일자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주요 대기업 20곳의 CEO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12일 날 관세를 발표하면서 3월 12일부터 적용한다. 한 달간 유예기간을 준 거니까 한 달 동안 너희들 어떻게 할래라고 미국이 묻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민간 기업 CEO들을 미국에 보낸 계획이다. 한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로 하고 있고 또 철강 업체들은 저기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주가 하락을 했다는 얘기를 좀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015년하고 2017년까지 미국으로부터 평균 70%를 연간 면세 철강 할당량으로 합의했었다는 것도 소개하고 있고 한국은 철강 관세에 대한 무기한 면제를 확보한 최초의 그때 미국 동맹국이었다라고 지난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어떡할 거냐. 한국은 계획이고 일본은 12일 대사관을 통해서 이미 제외 신청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최고의 리더십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최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적절히 어떻게 대응할지가 매우 좀 안타까운 입장이 되는 거죠. 미 백악관 관세 정책 홍보하며 현대제철 등 한국 기업 소개 논길 김강성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현대제철이 미국의 철강 공장 건설 고려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대미 투자 검토 중인 건 맞지만 확정된 건 없다. 이미 한번 뉴스에 나왔습니다. 현대제철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현대차가 투자한 기업이 현대제철이죠. 어쨌든 미국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서 철강이 가느니 차라리 미국의 제철소를 짓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이 팩트시트를 통해서 그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생산해서 팔아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미국은 어느 때보다도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는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 톤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는데 일본은 2022년에 122만 톤이니까 우리가 양은 더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또 부과시키고요. 어쨌든 LG전자의 경우에는 멕시코의 냉장고 사업을 테네시주의 세탁기 및 건조기 공장으로 옮기는 문제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또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진에 있는 그 현대제철 공장 뭐 열연 아변을 뽑아내는 그런 공정인 것 같습니다. 관료주의 선전포고 모스크 백악관 회견 5분 요약 KBS 방송입니다. 이 사진은 그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머스크가 막내 아들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은 몇 번째 부인한테서 얻은 거 태어난 애인지 모르지만은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KBS에서는 요약을 한 거고 머스크 발언만 얘기하는데 풀 영상을 보면은 에, 트럼프가 하고 그 머스크하고 교대해 가면서 보충 상원의 보충 발언을 하고 기자회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료주의를 작심 비판했다. 거대한 비선출 관료 조직에 대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이 해야지. 대통령, 상원, 하원.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상원, 하원으로 나눠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저는 밝히고 있죠. 보수 언론의 뭐 조갑재 씨라는 사람은 부통령제 정도 머리뿐이 못 내고 있지만은 연방정부 적자가 2조 달러에 달한다고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라가 파산하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관료주의가 팽배했느냐? 불만 최소화를 목표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포함한 일부 비판자들은 당신이 정부를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장악하려고 한다고 주장해가지고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있는 거 아니냐? 어, 집무실을 이렇게 지 아들까지 데려오는 거 보면은 이게 자유분방한 거냐 아니면은 무례한 거냐? 뭐 미국의 상황이겠지만은 절대 트럼프는 기분 나빠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 트럼프의 정치 자금을 엄청 거기서는 뭐 공개적으로 미니까요. 그 아마 재선하는데 트럼프 아니 머스크의 자금 역량도 선거 운동하는데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반문을 하는데 에, 국민의 뜻보다 더 강력한 권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우문 현답식으로 답변을 했죠. 그래서 자기는 도지는 회계 투명성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 그게 공식적인 행정부서가 아니지만은 에, 디파트먼트라고 명칭이 돼 있죠. 오브 가버먼트 이피시언시의 약자니까 그렇게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 트럼프와 앨런 머스크는 도지를 2배로 늘리고 쓸데없는 지출을 줄였습니다라고 어, 이 폭스 라이브 방송을 한 내용입니다. 정부 내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분야를 파악하고 있다. 아, 아주 쓸데없는 부서를 폐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연방재난관리청이 그거다. 그 목표를 찾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서 고급 호텔에 5,900억만 달러를 보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것들이 과연 100% 그런 데 쓰였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피마를 제거해야 된다. 리더십을 회피하고 일방적으로 이 대가를 지불한 개인들은 해고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느냐? 어, 이런 얘기죠. 비용 지출을 통해 돈을 버는 관료 조직이다. 진보 정권 하에서 제목은 제가 붙여봤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1,500억 달러를 발표되었어도 젤렌스키 바로는 750억 달러밖에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 친구는 박사의 쇼트 동영상에서 가져온 정보입니다. 그것이 현금이 아닌 군수물자일지도 있지만 어쨌든 그 돈은 군산 복합체의 돈이 흘러가고 거기서 콩고물을 먹는다는 관료 조직을 공격하는 도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예를 들어보죠. 무슨 유공자 명단에 들어가려고 길들을 씁니다. 그렇게 되면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의 여러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교육 및 취업에 특혜가 있다. 어, 아주 최근 사례는 5.18 유공자 명단이 그것이다. 진짜 유공자인지 아닌지도 거기 이해찬이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죠. 독립유공자 대부분 만주에서 독립운동 유공자로 선정된 이들은 단지 항일운동이었으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 독립
유공자라고 말을 붙일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가요. 그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 공산주의들의 후손들이 국가유공자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좌파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요즘 진단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선친도 만주 마적단에 적을 둔 적이 있다고 저는 젊었을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적단도 항일운동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자진 장군의 항일 투쟁도 일본 측에서 볼 때는 마적단이라고 불렸습니다. 청산리 전투의 승리 요인은 우수한 체코제 무기를 구입할 자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대진 장군 그 기념관에 가서 체코제 그 권총이나 무기들을 직접 봤는데 그 돈이 거기에 그 무기 자금이 결국 어디서 나왔느냐? 원래 예, 그 충남 홍성 쪽에서 그렇게 큰 분홍도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공산주의자 동족한테 암살당한 김자진 장군이었으니까 음, 무슨 주의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선치는 당연히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죠. 그게 양심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군자금 확보의 하나로 마약 거래도 있었다고 솔직히 그 저한테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군도 마약을 해서 군자금 마련했고 마적단도 마약을 통해 가지고 군자금 100%가 아니지만은 에, 그 당시에도 역시 마약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머스크의 도지가 회계 투명성을 먼저 보여줘야 하면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투명성 얘기가 나오니까 필자는 조직에 있을 때 이마에 반달만 그려놓은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온으로부터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왔는데 저도 젊었을 때 살이 좀 쪘었거든요. 체중도 더 나가고 얼굴 술도 많이 먹어서 얼굴이 지금보다 더 시커맸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마에 반달을 그려 놓으면은 이 반달이 아니고 초승달이죠. 요걸 그려 놓으면은 아마 제가 포청천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습니다. 대만 드라마였죠. 판관 포청청 송나라 시대 배경. 송나라가 그래도 중화족으로서는 오래 지탱했던 나라이기도 할 겁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법재판소 최승현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 일제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범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답니다. 어,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공고돼 재판을 받은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을 했던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어, 윤 대통령이 뭐 3분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청정래 의원이 요구해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는 극명히 대비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욕을 맞을만 하네요. 춘천지검장인데 54세네요. 이 정도면은 뭐 젊었을 때 미녀시겠어. 과연 지금의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라고 춘천지검장은 비판을 했습니다. 압박적이고 무자비한 약탈자 이것이 미국이다. 제가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지다경 기자가 코리아 헤럴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어, 그 트럼프 비정통적인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 트럼프의 이름은 한 번도 근데 언급하지 않았다. 논평은 대신 현 미국 행정부를 비난했다. 이런 쪽으로 쭉 우리가 많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 얘기하면서 가자지구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주권, 자기결정권, 영토 보전은 결코 미국의 협상이나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뭐 정중한 비판의 얘기를 나왔죠. 김여정이 같으면은 그 저기 니북말로 그 욕지거리 욕들 많이 그 썼던 거 하면은 조선중앙통신의 그 이 비평은 비판은 비판이지만은 정중하게 했던 것 같기는 하네요. 북한 미국 잠수함이 한국에 정박한 후 경고 발령. CBS 뉴스 2월 11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은 물자를 보충하기 위해 축적인 한국에 정박한 것을 미국을 적대적 군사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런 얘기죠. 어, 이게 그 핵잠수함인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USS 알렉산드리아 호가 11일 날 그 부산 해군기지에 도착했던 모양입니다. 음, 이게 국내 뉴스의 그 헤드라인 쪽에 많이 안 떠가지고 몰랐는데 작년에는 많이 띄웠는데 부산을 방문한 마지막 미국 잠수함은 9월 23일 버몬토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거는 그 미국 측 뉴스에 나온 그 버몬토가 아니고 알렉산드리아 호의 사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뉴스를 안 취급했느냐? 그러면 그래도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그 YTN 24시 뉴스에 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알렉산드리아 부산 첫 입항 물자 보급을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롯데 신세계까지 통상임금 폭풍 실적 앞둔 쿠팡도 촉각. 한전진 기자가 이데일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대법원 지난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수백억 부담금, 직고용 8만 명 쿠팡도 폭풍 불가피, 인건비 큰 산업군 영향 크게 나타난다. 어, 유통 대기업들이 작년에 소비 부진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통상임금 판결에 의해서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다. 롯데쇼핑 532억, 이마트 1895억 원, 신사계 353억 원, 현대백화점 125억 원 등 이를 모두 합치면 2,900억 수준에 달한다. 대부분은 그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했는데 재직여무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도로 구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알바 뭐 이런 등등 뭐 하지만은 근무일수 조건 연속 뭐 얼마라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현재 그 파견 제도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걸 다 통상임금을 받게 돼 있다. 퇴직할 때. 좀 근로자를 위해서는 좀 좋긴 한 거죠. 저도 그 근로자 출신이니까 뭐 통상임금 결국 이 잔머리 돌리지 말고 다그 쿠팡처럼 직고용 정규직을 다 쓰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 대신 에, 노동의 유연성을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자르고 또 경기가 좋으면 또 수시로 뽑고 해고가 자유로운 게 되면은 그게 형평이 맞아야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마트 매출 줄고요. 그 작년에 그래도 이 469억 적자였는데 200% 전환이익이 났어요. 그러면서도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일회성 비용이 2,132억을 인식을 했답니다. 요것은 그 영업의 손익에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가 난 거죠. 영업이익은 났어도 적자가 무려 6,054억 원이나 났습니다. 신세계 푸드 영업이익 21.4% 줄고 영업의 손익이 그 크게는 안 나타났네요. 어쨌든 세전이익으로도 32.2%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서도 이유를 그 통상임금 산정기준 12월 그것을 그 반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진 매출이 증가했어도 그 18.3% 감소했는데 에, 영업의 손익이 1,020억 원으로서 적자, 세전이익이 적자죠. 법인세들을 못 받게 생겼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일회성으로 충당금이 올라갔으니까 내년부터는 그동안의 근속연수 때문에 충격이 일시적으로 팡 오게 되고, 그 2025년도부터는 1년간만 퇴직급여 충당금에 올리니까 실제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퇴직급여 충당을 해줘야 나갈 때 그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일하더라도 퇴직금은 좀 더 받게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뭐 근로자한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업체들은 이익을 내는 경영 혁신들을 계속 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 유연성을 그 좀 해야 될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뭔가 상호 형평성이 있어야지 기업은 항상 악역만 하는 데냐. 음, 그렇게 판단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냐. 서로 윈윈하는 그런 어떤 기업 경영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의 일회성 충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관세 조치도 결국은 일회성 충격이다. 미국 쪽에서 어, 그 어떤 이 대화 방송인데 스톤엑스의 수석 고문인 존 힐센라스라는 사람하고 그 통화하는 브리킹 뉴스 내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율이 영구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일 반미는 어디로? 일본 방위력 증강 이해 트럼프 노벨 평화상 추천 소국 전향. 일본 JB 프레스 이게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인데 한국 사람이 그 기고하는 게 좀 많이 나와요.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에, 그, 그 전에 캠프 데이비에서의 미일한 정상회담 당시 이재명은 이 회담을 강하게 비판했었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을 노벨 평화성 형으로 이번에 추천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속이 메스꺼 온 게 아니고 뭐라 그러나요? 그 비위가 안 맞는다 그러죠.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이 새끼들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솔직히 새끼 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해서는 싸늘하다. 한국 언론과 국민도 반응도 싸늘하다. 실용주의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입장을 대담하게 변경했는데 저는 이미 얘기했죠. 흥묘백면언으로 이 실용주의 말을 붙였지만은 그게 등소평의 흥묘백면으로 친중임은 숨기지 않는 거 아니냐, 드러나는 거 아니냐, 거꾸로.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겠고, 변절로 평가는 오히려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진 인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으로부터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자주적으로 노벨위원회 추천장 더불어민주당 예새끼들 자기네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겁먹은 것 같아요. 마치 희극이다. 진보 성향 한겨레도 만만치 않게 비판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코미디와 비판이었다라고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북한 불법 송금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판결이 빨리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는 유죄가 됐기 때문에
근데 대선 이전에 1심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설령 이 대표가 한국의 대통령이 된다 해도 이런 이력이 거의 미국 정부가 제대로 된 외교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기회주의자의 겁먹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 아, 직장 조직 내에서도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애들이 수명은 좀 다소 길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퇴사 후에 인간관계가 생길 리 만무합니다. 다 안 붙여주는 거죠. 우리나라가 중국에 붙었다, 미국에 붙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박쥐 신세가 되니까 계속해서 그 제가 미국에 붙으려면 확 붙어야 된다. 반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자의 경험은 포청천이란 별명을 받은 나에게 감사를 당했던 사람 중에는 나를 멀리한 부류도 있고 오히려 저한테 감사를 받아가지고 그 심할서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쫓겨나진 않았지만은 고의적인 실수가 아니고 비고의적인 실수에 있어서 회사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책을 받는 걸 했지만 오히려 그 피감사인이 고마워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친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험상으로 해도 원칙대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제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몰래카드 전격 하야 가능성도 유명 한국 보수 농객 예측.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헤이신지 저널리스트 코리아 리포트 편집장이 보도를 했습니다. 뭐 분명히 탄핵이 인용이 될 건데 그러면은 쪽팔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수를 통합시키려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자진해서 하야하는 것이다. 아주 윤칸을 갖다가 쫓아내지 못해서 지금 아우성인 거네, 얘네들이. 보수 농객 그 조갑제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김대중 또 이름이 동명이인 김대중 씨 있어요.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옛날에 그 이름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나이도 이 사람 많이 먹었을 텐데 자신의 입지를 살리려 하지 말고 보수를 결집시켜 정권 재창출 연장을 위해 힘써야 하며 그것이 죽고 사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그런데 이 하야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보수라고 지금 얘기하는 친구들이 지금 간첩법을 얘기하고 부정선거를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계엄 선포의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원인 얘기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아무래도 얘네들도 친중 따까리들이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글로써 이렇게 제가 써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부는 이미 내전인 한국 재판소를 습격해 사법붕괴 최고의 민도의 현재는 스즈오키 다카푸미 한국 관찰자라고 1954년생인 사람이 데일리 신조에 그 기고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헌법재판 아니 저기 그 서울지방 법원인가 그 난입을 한 거 봐서 이게 윤 대통령한테 이게 이적수를 두는 거다. 아, 얘네들이 그게 극우 이런 애들이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야, 니들이 법원 그 저기 그 난입을 해. 이런 식으로 겉으로 이렇게 좌우 갈라치기 해가지고 그 틈에 이용해가지고 뭔가 새 정권을 창출해서 친중 아새끼들이 정권을 잡으려는 다 그 전략 전술로 저는 이제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 가장 위험한 아노크라시라고 돼 있는데 아노크라시라는 것이 어설픈 민주정체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이 바바라 월터 교수가 쓴 How Civil Wars Start and How to Stop Them 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공통점이라는 것은 완전한 독재 국가도 아니고 성숙한 민주국가도 아닌 어중간한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났다. 그 계엄을 갖다가 국민의 힘으로 그 계엄을 빨리 끝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들 얘기하는 한국인들을 은근히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아노크라시 국가는 내전에 빠질 가능성은 전체 국가의 2배, 성숙한 민주국가의 3배다. 저는 벌써 옛날부터 이런 계엄이 나오기 전에부터 우리나라가 총기 휴대가 자유스러운 나라였다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내전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칼을 안 들었지만은 지금 우리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내전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신문 한겨레는 음모론이 부르는 내전,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예언, 뭐 이런 걸 하면서 내란 시도보다 더 섬뜩한 것은 내전의 전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내란의 전조가 아니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란이죠. 총칼만 안 든. 이 서로 죽이는 걸 하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한도 없는데 수사했다는 얘기를 공수처 얘기를 하고 권한을 가진 것은 경찰인데 한국 대통령은 그 직책에 있는 내란죄나 외환죄 이외의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헌법 83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내란죄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까고 있습니다. 심판은 가장 왼쪽의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은 투 트랙입니다. 내란죄로 피소되고 있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에 피소되고 있는 탄핵소추입니다. 그러니까 탄핵소추가 돼서 대통령직의 권한이 없어지면 민간인이 되니까 바로 내란죄로 더 두들겨 맞아서 완전히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극우들이 헌재 때려 부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인권위원회 남바투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차관급이라는데 페이스북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스리고 대통령을 탄핵하면 국민은 헌법전사를 때려 부숴야 한다고 부추겼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탄핵 반대 집회, 국론이 분열되기 시작했습니까? 맞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모범국으로 복귀, 에, 아프리카에 하도 그런 내전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재명 씨를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면은 에,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보통 사람들까지 공유되고 있다. 그래서 미중 어느 편인가 기로에 미 유력 의원들은 한국 좌파를 내통제라고 비난에서도 썼듯이 반미 종중의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은 미국하고는 안 악화가 될 거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의 모범으로 돌아가려면 탄핵을 무효하면 된다. 계엄령이 헌법 위반이 아니라 정통성이 있는 것이었다면 후진국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어,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은 후진국이라는 얘기죠. 일본 이 글을 쓴 사람은 탄핵 결정이면 폭동, 보수 신문은 내란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쓰기 시작했다. 선진국 칭호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세계도 한국도 내전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 그냥 오른쪽에 글을 폈는데 어저께까지는 일본 언론들이 미일 정상회담을 잘한 면을 정리하려고 묻어내를 썼는데 나카오카 노점이라는 분의 글은 아주 긴 장문의 이 리포트를 썼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미일 정상회담 치졸한 협상 전술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기를 맞은 이시바 외교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무엇 하나 성과 없었던 이시바 방미 정상 우호관계 중시 아베 모델은 통용되지 않는다. 안전보장 문제에 관한 합의 내용 어차피 옛날부터 해온 거 아니냐. 미일 공동선언의 포인트
관세 문제와 일본 제철의 US 스트린스 언급은 없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말했는가? 관세 문제에 대해 무엇이 이야기되었는가? 미국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가? 그 내용이 하도 길기 때문에 소 제목만 해왔는데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를 이 노점이라는 사람, 이 노점이라 그러면 주로 여자 이름에 많이 쓰는 건데 이런 분이 미일 정상회담 영향가 없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침략했다? 뭐, 하나의 그 재미거리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물류 시스템을 저는 좀 일본에 가서 좀 견학을 해서 배웠었는데 이제 좀 전산화된 거를 일본에도 좀 팔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나 그냥 간단히 가십거리로 하나 저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